북한이 그제 각종 미사일 25발을 쏜 것에 이어 어제는 밤 늦게까지 야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가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네, 자 북한의 군서열 1위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면서 비판 담화까지 내놨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도발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이틀째 지금 고강도의 도발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제는 오전에 3발의 탄도미사일, 여기에는 화성 17형도 포함이 됐고 또 오후에 밤늦게 탄도미사일 3발과 함께 포사격 80여 발 정도를 감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자면요.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네. 9월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9월 8일 날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을 했죠. 예. 네. 그다음에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7군데를 다니면서 실제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모의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본인들이 말했고 그걸 남한에 있는 주요 비행장, 항구, 주요 군사시설을 공격한다 훈련했거든요. 이 얘기는 유감스럽지만 전술핵을 실전 배치해서 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요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핵이 없을 때는 과거에는 한미가 고강도의 훈련을 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면 조용했어요. 예. 심지어는 북한군에 있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 총탄도 모두 회수합니다. 오발 사고가 나면 우발적 충돌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발적 충돌을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네. 재래식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9월 이후에는 모든 한미의 군사 대응에 한미 군사연습, 동해, 그다음에 한미일 대잠훈련 30일, 그다음에 호국훈련, 그다음에 비질런트 에이스, 요 모든 레이건호 항모 회항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티포트 주고받기식. 그러니까 한미가 움직이면 바로 대응하고. 이번의 경우도 박정천 부위원장, 그러니까 서열 유이죠. 당중앙 군사위원장이 김정은이고 부위원장이 박정천이니까 직접 나와서 어젯밤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 나와서 끔찍한 대가를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미가 다시 여기에 대응해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연기하기로 하니까 어젯밤에 또 대응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그 맞대응의 양상이 계속 되고 있고 한미 이 비질런트 스톰 이제 5일까지로 지금 현재까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 기간 중에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또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한미가 비행기가 뜨니까. 예, 예. 그러면 일단 우리 국방부 장관이 제안을 해서 하루 연장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비질런트 스톰을요. 연장한 거는 잘한 판단이에요? 반반입니다. 예. 이 군사적인 대치 과정에서는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머무르면 우리 쪽이 밀리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하루 연장한 대응을 했거든요. 군의 조치는 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우위에 섰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 한 도발을 계속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하루 연장하면은 반드시 대응은 예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초등학생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쪽이 초등학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쪽이 초등학생이죠. 그러면 어른의 얘기를 하면 초등학생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초등학생 생각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면 북한도 충돌을 원하지는 않지만 양측의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위해서 군의 자체 판단을 한 건 정당하지만 예.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려면은 이 군사적 대치 국면이 빨리 풀어지려면은 사실은 이 훈련에 대한 맞대응을 지금 북한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측면이 모두 다 있는 거죠. 이걸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 일을 종료시켜야 된다면 방식은 뭐예요? 일단은 이 훈련이 끝나면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 재개의 모든 동향에 대해서 북한이 대응한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회훈련. 예. 네. 물론 우리는 다 합법적이죠. 그러니까 이 훈련이 끝나면 그 끝난 기간에는 특별한 도발은 북한이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기간 중에는 또 직후에는 예.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입에 익으셨나 봐요. 빌려서 스톰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바뀌었으니까. 과거에 네네. 계속.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이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심리가 강한 상황인데 이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짚어주시면 왜 이렇게까지 북한이 강하게 대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원래 같습니다. 이제 비질런트가 경계하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어 훈련입니다. 이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비질런트 에이스였거든요. 그렇죠. 2007년까지는. 예, 예. 2017년에는 지금보다 항공기가 더 많았어요. 260대가 지금 240대죠.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름이 스톰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박전천도 나와서 말했지만 그거 사막의 폭풍, 이라크전, 데저트 스톰 그 용어 아니냐, 공격 아니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 그리고 지금 동향을 보면 지금 한미 SCM 연례안보협의회 공동 성명도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얼마 전에 발표된 NPR 핵 태세 보고 검토서에도 거기도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미군 특수부대가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제거하는 작전의 모습을 또 공개했어요. 예. 그다음에 10월 말에는 이미 뭐 부대가 창설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될 건데 일본의 MQ-9 리퍼가 최강의 공격기가 8대가 배치가 됐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태평양 지역에. 예. 이게 어떤 비행기냐면은 2020년에 가셈 술레이만이라고 이란 혁명 쿠두스군 사령관, 그 군 2인자예요. 를 이라크에서 암살할 때 쓴 비행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VIP 요인 제거에 특화된 비행기입니다. 이게 8대가 와 있다는 얘기는 그럼- 24시간 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참수작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지금 인식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춘이 나와서 얘기를 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쪽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인 네.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죠. 모든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한미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뭐 종말까지 언급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확장 억제 방안을 발표한 건데 이게 그럼 북한에 어느 정도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쉽게도 예. 일반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을 위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 그럼 김정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서는 알아서 초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소위 이제 1호의 존엄을 건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의미하는 MQ-9 리퍼가 와 있고 또 그런 훈련도 공개했고 네. 또 북한 정권 종말이라는 단어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이 옳은 건 아니에요. 네. 그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거 북한이 싫어하겠습니다만 아.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자신들에게 위협으로 본인이 말했지만 통제불능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북한의 모든 게 이 무모한 핵 개발이라는 원인이긴 하지만 예. 지금 상호 서로 오해를 그러니까 워게임을 전쟁 게임을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게임을 해보면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그 북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럼 상호 의사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전달했는데 저쪽에서 오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응은 뭐 군이 잘 하고 있어요. 한미도. 그러나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강경한 대응을 하되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긴장 관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 이미 연평도 포격전 있었죠. 그건 더 커요 지금보다. 예. 그다음에 목함지뢰 도발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 사건도 있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우세하게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는 피해 데미지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긴장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이다 좀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우리가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결정한 이후에 밤에 다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걸 보면 그 탄도미사일이 그 이전보다 좀 낮은 등급이었거든요. 이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낀 건지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그러니까 비질런트 에이스가 왜 북한에 이번에 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네. 뭐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네. 반발하냐면요. 예. 이번에 소티가 1600 소티예요. 한 소티가 한 번 이착륙하는 거거든요. 네. 1600번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스텔스입니다. 아, 네. F-35AB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들이 북한 레이더에 탐지가 안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F-35가 서해에 들어왔는데 이러면 중국이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거든요. 예. 거기다 원래 이제 훈련을 할 때는 그걸 스크램블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 비행기가 떠 있으면 저쪽도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 옛날 영화 보면 막 비행사들이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바로 뜨죠. 예. 근데 요즘 비행기 컴퓨터 부팅시키는 데도 10분,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5분이면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대규모 항공기가 떠 있으면 북한도 떠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네. 근데 기름이 없잖아요.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한미하는 훈련을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비대칭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쏘는데 지금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예. ICBM의 경우에는 한 250억에서 300억, 화성 17형은 한 300억 들 것 같아요. 한번 쏠 때요. 그렇죠. 그다음에 IRBM 중거리는 한 그 절반, 네. 한 125억 정도. 예. 단거리라 하더라도 한 3, 40억 하거든요. 우리가 쏘는 천공 미사일 이런 것도 한 발에 20억 원쯤 하거든요. 10억 원, 20억 원. 그럼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쏜 거는 재원을 보니까 네. 사거리가 490km, 고도가 130km, 속도가 마하 6이거든요. 그럼 지금 저 사람들이 계속 쏘는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네. 24 에이테킴스 요것들은 비싸요. 음. 그러면 요것들을 가지고 뭘 대체하려냐? 그 이제는 구형, 스커드 B 사거리 300, 스커드 C 사거리 500, 그다음에 노동이 1000, 1200이거든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KN-23, 24, 25는 고도가 25에서 90km까지밖에 안 가요. 예. 근데 이번에 130km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사거리는 490. 그럼 그게 스커드 C입니다. 스커드 C가 사거리가 500이고 그다음에 정점 고도가 146km거든요. 근데 스커드 C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다 구형이고 도태돼야 될 것들이에요. 네네. 그거 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재고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대응을 하는데 비싼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이미 이 대체되고 있는 구형을 쐈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커드 C형 이미 이제 대체하고 있는 구형의 스커드 C를 3발을 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한미 공중훈련을 하루 연장한 거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대응하려면 또 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부담 가겠네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부담이 되죠. 예. 북한이 무슨 뭐 부자도 아니고 네. 아무리 인민들의 경제 생활을 방치한다 하더라도 무한정 쏠 수는 없죠. 아. 그러니까 이 국면의 숨은 그림은 뭐냐면 예. 지금 어른하고 초등학생이 싸우면 결국은 초등학생 힘이 딸리거든요. 네. 그 어른이 이기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초등학생은 때를 쓰죠. 땅바닥에 들어눕죠. 그게 걱정인 거죠. 아, 그걸 얼르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군요. 북한도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계속은 못 가요. 그러니까 적정한 명분이 보장되고 실리가 보장되면 이제 당분간은 중단할 거예요. 그렇군요. 예. 결국 북한도 연이은 도발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위한 진척을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어제 발사한 화성 17형의 경우에는 2단 분리 여기까지는 됐지만 궤도에 있어서는 정상 궤도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라고 분석을 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걸 두고 화성 17형에 대해서 아직 완성에 이른 단계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조금은 진보됐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힘을 실으십니까? 저는 진보가 없다고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미국이 쓰는 ICBM은 미니트맨이에요. 네. 3단입니다. 1단, 2단, 3단까지 분리하고 마지막 탄두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2단이에요. 네. 이 미니트맨도 훨씬 큽니다. 거기다 액체 로켓이에요. 액체 로켓은 연료 주입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성 17형을 보고 뭐 세계 최대의 괴물이다 그러는데 그러게요. 스마트폰 두꺼우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죠. 안 좋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ICBM 우주 로켓은 발사하고 나서 위성체를 올리면 끝이죠. 네. 근데 이 ICBM은 이 나가서 탄두를 이 모든 걸 분리된 상황에서 탄두를 장기간 보내야 돼요. 예. 여기 이제 포스트 부스터라는 장치가 있는데 포스트 부스터 비하이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장치에 붙어서 거의 뭐 그 10,000km까지를 가다가 네. 여기에 이제 재진입을 합니다. 그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이제 요격을 당하니까 네. 체프라고 해서 교란 장치. 아. 그다음에 디코이라고 해서 모의탄도. 요걸 섞어서 떨어뜨리면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어디까지 했느냐? 1단, 2단 분리, 탄두 분리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한 번도 시험을 못했어요. 아, 그 탄두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제는 이제 1단, 2단 분리했는데 예. 그러면 이 속도가 정상 속도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만 장기간 가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마 20 정도가 넘어야 되는데 마 15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느리니까 관성의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 올 줄 알고 네. 잡아서 경보를 올린 거고 네. 이 중간에 떨어지니까 아. 황당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수단기에 뭐 3년이면 풍어릅니다. 계속하면 기술적 진보가 있겠죠. 예. 그러나 단거리는 위협적이죠. 네. 우리한테는. 그러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술은 제가 보기에 50%도 아직 완성이 안 됐다. 아. 엔진 추력은 확실해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정밀한 기술들은 한 번도 검증을 못했고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였잖아요. 그럼 예. 지금 계속 나오는 게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혹시라도 핵실험 감행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럼 그 핵실험하는 데까지는 지금 기술력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ICBM이나 KN-24, 24 스커딕은 운반체예요. 운반 수단. 그러면 여기 핵탄두가 있어야 되죠. 네. 그럼 핵탄두를 위해서는 핵물질이 필요하고 이걸 터뜨리는 기폭 장치가 필요하고 이걸 묶어서 터뜨려보는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북한은 6번 했어요, 벌써. 예. 파키스탄은 1998년에 이틀에 걸쳐서 6번 했어요. 하루에 5번 하고 다음 날 한 번 했거든요. 그들이 핵실험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술핵을 완성했어요. 탄두도 200개 내외가 있어요. 오히려 영국보다 많아요. 인도보다 많고. 그러면 북한은 2006년부터 2006년, 9년, 13년, 16년에 2번, 17년에 한 번, 6번 했거든요. 네. 핵실험도 다 했어요. 첫 번째는 핵폭발 시험. 두 번째는 약하니까 위력 개선 시험.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형화 경량화. 이게 전술핵이거든요. 예. 네 번째가 수소폭탄 실험을 했어요. 그다음에 5번째가 핵탄두 시험을 했어요. 마지막 2017년 9월에 했던 게 ICBM용 핵탄두 시험을 했어요. 다 한 거예요. 향후에 핵탄두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2단계에서 북한이 필요한 건 추가 핵실험이 아니고 예. 핵탄두를 더 제조하는 거예요. 지금 발사하고 있는 단거리 발사체에 탄두를 탑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양을 늘리는 게 훨씬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핵실험만 껄끄러우니 자꾸 핵실험만 주목시키는 거죠. 이게 착시예요. 오히려 영변에서 원자로를 가동하고 그럼 플루토늄이 생기거든요. 네. 강선에서 고농축을 하는 마당 이러면 HU가 생기거든요. 이게 더 문제인데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지금 핵실험만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 뭐 전 세계에서나 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북한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네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예. 북한은 성공한 거죠. 음. 왜냐 핵실험도 안 했는데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북한은 즐기고 있죠, 이 상황을.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하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뭐 일부 7번째 핵실험하면 큰일 나는 것 줄 아는데 이미 큰일 났어요. 6번 핵실험으로. 예. 한 번 더 해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이걸로 한미를 압박하는 전 세계 충격을 주는 충격요법을 의도할 거거든요. 예. 그럼 남들이 다 아는 시기에 하면 의미가 없죠. 저라면 그때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다들 중간선거 전에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3월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벌써 했어야죠. 하면 아무도 예기치 않았을 때 그때 하죠. 시점을 지금 계속 지금 그럼요. 계산 중이군요. 놀랐지 이래야 되는데 네. 다 그때로 예측 안 하면 그럼 아무도 안 놀라죠. 그러니까 지금 북핵 실험에 대해서는 주 원인이 미국이에요. 지금 계속 핵실험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3월부터. 예. 왜냐? 미국은 북한 상황이 지금 관리할 여력이 없죠. 우크라이나니 뭐니. 그러니까 북한이 사고만 안 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ICBM 미국 가니까 그건 없죠. 미국은 안전하죠. 근데 단거리 발사체는 1000km는 다 우리거든요. 이건 치료성이 확인됐어요. 상당히 정확해요. 여기에 장착할 핵탄두가 늘어나는 게 걱정인데 우리는 핵실험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핵실험에 대한 착시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결국 한미는 핵실험에 조금 더 시선이 쏠려 있는데 북한이 원하는 바는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전에 화성 17형의 발사 거리나 좀 각도를 보면 최고 고도 약 1920km 그리고 비행거리 760km거든요. 이게 미국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보통 이렇습니다. 미사일의 정점 고도. 네. 왜 최소 곱하기 4가 최소 사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커드 같은 경우는 정점 고도가 제가 아까 146이라 그랬죠. 네. 곱하기 4하면은 이게 500km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도로 보면, 그러니까 북한이 정상적으로 발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왜 13,000이냐 15,000이냐면 고도 때문에 그래요. 예.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 게 6,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하늘로 높이 던질 수 있으면 멀리도 던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번엔 보통 미니트맨의 정점 고도, 그러니까 미니트맨으로 봤을 때 미국 ICBM 정점 고도가 한 1,100 정도 좀 넘습니다. 네. SLBM 1,000 정도. 그 정도 올라가서 장거리를 가야 되거든요. 포물선을 그리고. 근데 북한은 그걸 못 하니까 올라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근데 이래 갖고는 나머지 말씀드렸던 후반부 과정을 시험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이번도 1920 갔다가 이게 아마 고각 발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올라갔다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졌고 그나마도 탄두가 속도가 안 나오니까 추락을 한 겁니다. 네, 결국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한미를 압박하는 이 정략적인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맥락이 맞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창피당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ICBM 기술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속 쏠 거예요. 앞으로도. 말은 성공했다고 그랬지만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보여주기. 그다음에 이걸 통한 기술 개선. 그런데 역시 실패했고 지난번보다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아요. 예. 사거리나 정점 고도나 네. 이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 북한이 그러니까 제일 높이는 6,200이지만 제일 멀리는 4,500이에요. 네. IRBM 2단, 1단짜리. 9월 12일 날 쏜 게 그겁니다. 그건 일단 단분리가 되고 4,500까지는 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못한 거죠. 단분리하고 탄두는, 그러니까 9월 10일 날 쏜 거는 탄두가 4,500을 날아갔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날아가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이번에 뭐 기술적으로 뭐 진보했다. 전 동의 안 합니다. 그 기술적으로는 이번에 얻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죠. 우리도 나로 발사할 때 한 번 실패하면 뭐가 문제인지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은 얻죠. 개선은 하죠. 그러나 이번에 뚜렷이 기술적인 진보는 보여주지 못했다. 북한이 뭐 이제 고체 연료 사용해서 이동식 발사체에서도 발사할 능력까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최근에는 무슨 어떤 호수 같은 데서도 뭐 쏜 적 있잖아요. 예. 그럼 북한이 그 SLBM의 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낮춰 얘기하면 북한도 싫어하고 뭐 너무 그러겠지만 북한은 SLBM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쐈던 심포급 고래급이라고 하는 잠수함은 시험 발사용 플랫폼이에요. 예. 실전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잠수함도 없는데 미사일을 먼저 개발한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벌써 몇 년 됐습니다. 3발짜리 들어가는 그것도 이제 골프급이라고 지금은 안 써요. 소련이 90년대 이미 다 퇴역시킨 구형을 가져다가 개조하는 걸로 추정이 돼요. 3,000톤급으로. 근데 체급은 작은데 탄도미사일 넣어야 되니까 이 잠수함의 함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네. 거기를 발사대로 쓰는 구형이거든요. 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진술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없으니까 심포급에서 쏘는 거는 이 구경이 작으니까 네. 큰 건 못 싣거든요. 그러니까 바지선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물속에 가라앉혀 놓고 장치를 거기서 쏩니다. 잠수함처럼 해서. 연습이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저수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수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겨울엔 또 얼잖아요. 예. 그리고 물속에서 만일에 물속에 있는 장치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원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의 기술적 진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르지 못했고 앞서서 재정적인 부담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셨던 만큼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지금 막 연이어서 도발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끝나면 다시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니 아무리 북한이라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런 고강도 도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있거나 기술적 개발이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예. 북한의 도발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계산 셈법이 있어요. 아, 네. 어젯밤에도 정말로 박정천이 이렇게 화가 났으면 NLL을 또 넘어야죠. 근데 NLL 또 넘으면 지금 또 쏠 테니까 예. 대형 수사 그러니까 쏜 게 어딥니까? 금강군에서 완충수역으로 NLL은 안 넘었고 네.
그 다음에 구형 미사일을 쏘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9월부터 모든 도발에 낙타는 딱 한 번이에요. 예. 동해로 떨어진 거. 나머지 그렇게 1000발 뭐 쐈어도 NL을 넘어온 건 한 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또 포병 사격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포병 사격을 추가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포병 사격까지 하는 거는 그 다른 거 그것도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돈 별로 안 들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인 훈련에 해당하거든요. 뭐 포병 사격을 뭐 몇백 발 쐈다. 우리도 훈련 한 몇백 발 쏴요. 결국 철저한 계획하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제 잠깐 언급해 주셨다시피 박전천 부위원장의 담화 이후에 1시간 뒤쯤 밤에 또 도발을 감행했고 이런 건 역시 다 계획하에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가 대응을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한다. 네. 이 원칙을 천명했어요. 네. 거기다 지금 1호 김정은의 안위를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박정천이 나온 거거든요. 예. 네. 2인자가. 그리고 하루 연장했으니까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비일런스 스톰 하는 시기에는 본인들이 끔찍한 대가, 뭐 엄청난 실수 얘기를 했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북한은 대응 능력이 없죠. 뭐 F-35 떠도 탐지 능력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행동은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위에 섰다라는 판단, 그런 모양새가 아니면 계속 도발은 유지할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초반에 박정천 그러니까 서열이 1위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셨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예. 김정은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중- 예. 보도에는 계속 왜 박정천에 대해서 군 서열 1위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군인은 아니잖아요. 아, 군인 중에서 1위라는 예,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대가 웃긴 게 예. 군대가 국가 내각에 소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 PLA 인민해방군이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지휘를 받아요. 예. 그 당중앙 군사위 위원장이 시진핑입니다. 북한도 당중앙 군사위 위원장이 김정은이고. 김정은이고 예. 부위원장이 박정천인데 박정천이 현역 군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사훈련이 1위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이구나. 1위, 2위가 그 차이입니다. 예. 이거 하나 짚어주세요. 그 우리 공군이 뭐 실사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패트리엇, 뭐 천궁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천궁 목표 지점에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피해 줄 수 있으니까. 패트리엇은 발사 직전에 뭐 오류가 포착돼서 시작도 못 했고 그다음에 현무 얼마 전에 현무는 쐈는데 반대로 떨어져서 우리 그 군 기지에 떨어졌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현무 미사일의 원형이 러시아 기술입니다. 예. 그 러시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가다 돌아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부분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개선이 가능합니다. 예. 개선이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게 예. 어려운 부분이 아니군요. 예, 그건 예. 개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완벽한 체제가 연합뉴스 가끔 방송사고 나지 않나요? 네네. 예, 그거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혀 뭐 그 사고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실제로 전장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에도 불발이 많아요. 탄약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없다면 원활히 좋겠죠. 네네. 그러나 저런 경우는 발생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미사일 발사율이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뭐 북한이 미사일 날라오면 우리가 못 막으면 어떡하나. 예, 예. 전 세계에서 100% 막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 이게 실패한 게 이번에 보도가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들었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예. 아니군요, 딱히. 원래 미사일 방어망이 다 막는 게 아니고요. 예. 10발을 쏘면 그중에 8, 9발은 맞고 그럼 한 발만 맞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온전된 전력으로 압도적인 응징 보복을 한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못 막으면 어떡하나. 그 미사일이 서로 나름 전면전인데요. 일정한 데미지 받지만 우리가 압도적으로 응징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예. 그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군이 설명하기 힘들어하죠. 다 못 막아 이런 말은 못 하고요. 네네. 아. 그러나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 예. 우리 천궁, 패트리어트, 사우디 체계는 아주 공고합니다. 음. 전 세계에서 뭐 미국보다 더 튼튼한 방어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과장을 할 정도로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뭐 군도 분발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거 보다가 뭐 주위에도 반응을 보면
뭐야 또 이렇게 또 안 됐다는 거 그럼 어떻게 이런 그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우리 방어 체계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잘 안전하게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또 한미 연합훈련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쪽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럼 적절하다고 보시는데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좀 대화의 채널을 열어야 된다는 점도 잠깐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응은 적절합니다. 아, 대응은 근데 문제는 네. 긴장 관리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아, 예. 네. 과거에 연평도 포격때는 북한이 포격했죠. 네. 우리가 응징 포격했죠. 근데 북한이 데미지가 훨씬 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2015년 이 목함지뢰 사건 때는 북한이 도발하니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예.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실세였던 황병서 최령호가 내려와서 회담에서 사실상 사과했거든요. 유감을. 그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 우리는 핵을 가졌으니까 이걸 이제 핵 지렛대 전략이라고 네. 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제. 주먹 싸움 하는데 자기 몽둥이가 뒤에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먹 싸움에서 안 밀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맞대응으로 계속 가거든요. 음. 그러면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면 계속 잘못되니까 우리 군 대응은 적절하긴 해요. 예. 그리고 북한이 또 대응할 수도 없고. 음. 그러나 한쪽으로는 긴장 관리를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하고 그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우발적 충돌이거든요. 상대방 의사를 지금 잘못 읽고 있으니까 예. 양쪽 다. 그런 관리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대화도 지금 대화하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봐도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제의도 하고 북한이 이러면서도 9.19 군사합의 깼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 깨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도발의 빈도도 잦아지고 수위도 조금 높이곤 있습니다만은 대화 제의를 한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명분을 찾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겼다는 명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가 확인된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하면 여기서 안 끝나죠. 꼭 한 대 더 때리고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해법입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는 북한에 대한 규탄 결의안 내놓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는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카드도 지금 논의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다시 추가 제재 갈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네. 더 이상 제재할 거 별로 없어요. 예. 모두 다 막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모든 독재 국가는 제재에 굴복 안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우리 같은 민주주의 정부라면 국민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깜짝 놀라죠. 네. 그러나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 하나만 유지되니까 인민들이 굶든 말든 이라크가 좋은 예입니다. 예. 이라크에 대한 제재로 이라크 경제 거의 붕괴됐어요. 생선 한 마리 살려면 뭐 돈을 이만큼 써갖고 할 정도로 붕괴됐거든요. 그 아이들 유아 사망률 올라가고 그래도 항복 안 했어요. 전쟁으로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재는 유용한 거다. 제재 유용론이지 제재 만능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재는 유지해야 되지만 예. 이걸로 해결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9.19 군사 합의를 위배하는 행위는 북한이 하면서도 그걸 깬다는 표현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게 9.19 군사합의거든요. 아 그래요? 아. 9.19 군사 합의 예, 자체도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MDL과 NL 해상에서의 분쟁, 해상, 공중, 육상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135km 완충구. 여기 네. 섬이 많으니까 길어요. 네네. 동해는 80km, 40. 여기 직선이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군사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이 서쪽은 40km, 20km. 예. 동쪽은 20km. 그래서 거기서는 비행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방어가 되는 그런 왜냐? 합의군요. 예. 북한은 해군력과 공군력이 절대 열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전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훨씬 손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규모 그때 정부에 대해서 비난도 많았죠. 네, 너무 예, 양보했다는. 그랬는데 지금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들은 깨지만 예. 우리는 깨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왜냐면 우리가 먼저 아무리 억울해도 깰 수는 없잖아요. 예, 예. 완충지대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깬다고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언젠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저는 왜 계속 도발은 하는데 위반하면서 도발하는데 그 언급을 안 하나 싶었더니 이러면 싫어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 9.1 군사합의 합의 깨고 확성기 방송 다시 하고 네. 대북전단 금지법 바꿔서 다시 날리고 예. 그럼 굉장히 피곤해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기 어렵죠. 우리 민주국가고 어쨌든 평화를 지향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어제 심야 포격도 떨어진 지점을 보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깰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깨지는 않잖아요. 네. 지금. 깨고 있으면서 그 이제 그러네요. 위협도 했죠. 근데 위협했으면 벌써 지금 김여정까지 나와서 위협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유리한 걸 왜 먼저 깹니까? 물론 이제 하다 안 되면 예. 수단이 없으면 그거라도 깨겠죠, 이제 충격으로.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럼 지금 북한이 이렇게 지금 뭐 한미 공중 연합 훈련 대규모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때마다 도발하는 그 북한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건가요? 결국 핵을 개발한 이후에 예. 군사적인 대치 국면에서 자기들이 우위에 있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무한정 도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위라는 것 하나 있고 지금 북한 내부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사다도 속출하고 있고요. 뭐 식량 가격이 거의 고공행진. 예. 추수가 끝났는데 식량 가격이 높아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코가 석자니까 옛날 같지 않고 코로나로 계속 봉쇄하죠. 네. 러시아는 전쟁이니까 뭐 도와줄 게 별로 없죠. 지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2월 달에 평창에 온 건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평창에 4월 27일 판문점 회담 하기 일주일 전에 4월 20일 날 회의를 열어서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핵 병진 노선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네. 채택을 해요. 예. 이제 먹고 살려고 나온 거죠. 핵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의도가 실패했잖아요. 하노이에서. 다시 그 국면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핵무기는 갖고 예. 남북관계 개선하고 북미관계 개선해서 이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타협하고 예. 돈은 어차피 남한이 주니까 남북관계 개선하고 그러나 핵무기는 갖고 예. 요 국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우리가 뭘 대북 적대시냐 니네 잘못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 목표는 대북 제재 해제입니다. 그리고 핵을 계속 유지하는 예.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개선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예. 바이든 정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조건 없는 대화하자.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건 조건 있는 대화거든요. 조건을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이 국면에서 북한이 긴장 구조를 시키고 있는 거죠. 참 이 경제적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게 모순적인 측면인데 국제사회에서 좀 북한의 움직임을 이끌려면 어찌됐든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두 나라가 지난번과 다르게 조금은 다른 기조 보일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까?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핵 문제가 껄끄러워요. 예. 왜냐하면 만일에 북한이 벌써 우리 국내에서 핵 보유론 나오죠. 핵무장론 자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북한이 핵이 확실하게 보유국으로 규정사실화 되면 한국하고 일본을 자극해. 일본은 플루토늄이 뭐 이미 핵탄두를 5, 6천 개 만들 정도 양이 있어요. 우리는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대만도 핵무장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는 전 세계 핵 질서를 어지럽혀요. 예. 그럼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핵실험은 원하지 않아요. 중국과 러시아도.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양안 관계, 대만 때문에 지금 예. 으르렁거리고 있죠.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근데 만일에 김정은 체제, 북한이 여기서 사고를 쳐주면 미국이 여기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미국 힘이 분산되잖아요. 분산된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문제가 계륵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사고 뭉치지만 한쪽으로는 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이 그런 입장일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